코스피가 반도체와 2차 전지주 강세에 힘입어 오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라 1,370원대 중반에서 등락 중입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로 늘면서 1분기 기준 3년 만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 8천여 건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결혼 서비스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의 예식장 가격이 전국 대비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가격도 지역별로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달 연휴 기간 국내 신용카드 소비액이 직전주보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불안 요소, 인구 소멸 문제와 관련해서 희망적인 신호가 이어졌습니다. 3월 집계에서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1분기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출생아 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3월 출생아 수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2만 1,041명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고 3월 증가율 기준으로는 1993년 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3월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4명 늘어난 0.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5,0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는데요.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6만 8,339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0.05명 늘었는데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데에는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점도 한몫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뚜렷한 혼인 증가세 때문인데요. 지난 3월 혼인 건수도 19,181건으로 1년 전보다 11.5% 늘었습니다. 월별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혼인 건수는 8.4% 늘어난 5만 8,704건인데 1분기 기준으로 2019년 5만 9,074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통계청은 30대 초반 인구 증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더해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작게나마 커지고 있는 희망의 불씨를 더 크게 살리려면 예비 부부들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최대한 치워야 할 텐데요. 업체별로 천차만별인 결혼 비용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 결혼 비용을 정부가 자세히 뜯어봤더니 서울 강남과 그 이외 지역 간의 차이가 역시나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우선 예식장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네, 2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4개 지역의 예식장과 결혼준비 관련 업체 가격을 조사했더니 중간선이 1,555만 원인 반면 강남은 3,130만 원으로 2배 넘게 비쌌습니다. 결혼식장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식대 역시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강남 3구는 1인 식대 중간가가 8만 5천 원에 달했는데 최소 계약 인원 기준으로 보면 2,200만 원으로 전국 중간 가격인 1,183만 원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대관료도 전국은 300만 원인 반면 강남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식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드레스의 경우 강남과 그 외 서울 지역의 가격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났는데요. 스드메 업체들이 몰려있는 청담동이 위치한 서울 강남은 드레스 비용이 205만 원 선으로 조사됐지만 강남 외 서울 지역에서는 110만 원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사진 촬영 비용도 강남은 150만 원, 이외 지역은 129만 원 선이었고 메이크업은 강남이 99만 원, 이외 지역은 61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혼 관련 업체 가운데 소비자원의 가격 정보를 공개한 곳은 10곳 중 4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표준화가 어렵다거나 경쟁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때문에 관련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결혼 서비스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어서 우리 경기 상황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내다보는 경기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경제단체 조사에 이어서 한국은행의 집계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건데 다만 이게 장기적인 개선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한나 기자, 이번 달 기업 심리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산업기업심리지수는 이번 달 90.7로 지난달보다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번 달의 경우 지난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는데요. 지수 자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평균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CBSI는 94.7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고요. 비제조업 CBSI는 88.1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집계된 수치에 대한 한은의 견해는 뭡니까?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 유예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이는 단기적인 호재라며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하고는 무진해 개선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업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흐름을 보면 제조업에서는 석유 정제와 코크스, 비금속 광물, 화학 물질과 제품 등이 호조를 보였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 정제 마진과 화학 업종의 이익 개선 기대가 있었고 계절적으로 건설 공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 공사가 늘어나긴 했지만 건설업 업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한국은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달 초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등으로 긴 황금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때 소비 데이터를 유심히 보겠다는 이야기를 이창용 한은 총재가 했었는데 그 소비가 기대와 달리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소비 수치 어땠습니까? 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지난주보다 18.4% 줄었습니다. 3일부터 6일까지 내리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쉬는 동안 국내에서 씀씀이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지출도 지난해보다 5.1%, 전주보다 18.9% 줄었습니다. 가맹점 카드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3.4%, 전주보다 22.7% 감소했습니다. 네, 한은이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소비 부진 데이터의 영향은 어떨까요? 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며 이번 연휴에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연휴에 국내 소비가 확 줄어든 만큼 한은이 내일로 예정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대폭 낮출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지난 14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전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낮춘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부동산 상황도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달리 부진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다음 달 부활합니다. 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도 개선됩니다. 류정현 기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 이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폐기됐던 제도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6년 단기 등록 임대가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해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10년은 내놔야 했는데 6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 등록 임대가 다주택자의 세제 회피 수단이 됐다며 폐지됐는데 약 5년 만에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등록 임대로 내놓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 대신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올릴 수 없고 6년 동안 의무 임대를 해야 해 본인이 거주하는 건 제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 도입으로 공급 물량이 늘면 임대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기준도 개선한다면서요. 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이 90%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부 악성 임대인들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주택가격을 부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고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됐으니 세입자에게 안심하라는 식의 전세 사기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택가격 산정을 할 때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합니다. 감정평가 가격은 임대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보증회사가 선임한 감정평가기관이 진행하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쉼없이 가격이 오르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는 위법 의심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3월부터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 점검 결과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주요 아파트 80개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체결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를 점검하고 기획조사를 벌였습니다.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하나의 주택거래에서 여러 위법 의심 행위들도 나와 행위들로 따지면 총 136건인데요. 이 가운데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탈세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한 매수인은 강동구에 23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3억 원을 빌렸지만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말고도 지난해 말 수도권 주택에서도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죠. 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1,297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총 555건의 거래에서 위법성이 적발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금이 과다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은 다음 달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 수는 지난 10년간 2배 넘게 늘어나 지난해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상장사의 분할과 과도한 유상증자 등 지배주주의 뜻에 의해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최근까지도 반복됐죠. 이에 금융당국이 앞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진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앞서 어떤 심사가 강화됐고 또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금감원은 지난 2월 중점 심사제를 도입한 이후 3개월간 14건의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 기업이 12건, 1조 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의 건에서 증자 당위성과 주주소통 절차 등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등 증자 결정 배경과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공시되지 않고 주주와의 소통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정기주총에선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늘어났지만 아직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금감원은 주총 논의 내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홈플러스 사태 같이 사회적인 파급력도 크고 투자자 피해 우려도 높은 중대 사건들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의 긴급 조치는 기존 연평균 9건에서 최근 3년간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홈플러스 MBK 사태의 경우 검사와 조사, 감리 권한을 통합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긴급 조치로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금감원은 향후 이와 같은 중대 사건에 AI 등을 활용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모펀드는 모험 자본 공급 등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로 역할을 하지만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부정적 인식도 커졌다고 봤는데요. 이를 고려해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GP에 대한 검사를 연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와 관련한 특별 단속반도 확대해 SNS 온라인 플랫폼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당입니다. 요즘에 택시 부를 때 대부분 카카오티 같은 플랫폼으로 부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본부가 길에서 태운 승객이 낸 요금에도 기사들에게 앱 이용료를 받아오다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배차를 앞세운 카카오티 블루는 전국 가맹택시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맹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케팅과 배차 앱에 대한 대가로 기사들로부터 전체 운임액의 2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이 아닌 직접 길거리에서 태운 고객 요금도 수수료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수수료만 1조 9천억 원. 불만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택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 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 외 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멈추는 한편 수수료 체계를 고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배회 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하여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법원에서 제동 걸리고 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콜 몰아주기 과징금 271억 원 처분은 뒤집혔고 행정소송 중인 대구 경북 카카오택시 가맹본부 디지티 모빌리티의 이용료 부당징수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사업 특성상 현행 토털 패키지 수수료 체계는 문제가 없다라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LS증권을 이용한 해외 투자자들이 배당소득 일부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LS증권이 잘못했다는 입장인데 LS증권이 또 여기에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그러니까 LS증권의 홈택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데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홈택스상 금융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수기로 직접 입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LS증권은 연간 합산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지만 이 해외 배당 소득 중에서 일부가 이 홈택스상의 금융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증권사는 자사 고객들에게 지급한 이자 소득과 이 배당 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매년 2월까지 제출하는데요. 이번에 오류 대상이 된 고객들은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되면서 동시에 그 금융소득에 해외 배당 소득이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필이면 큰 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데 왜 해외 배당 소득이 홈택스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국세청은 이 LS증권이 제출한 이자 배당 소득 지급 명세서상의 세율 표기란에 이 배당 관련 세율을 잘못 기입한 게 오류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은 14%인데요. 이 엉뚱한 숫자를 이 증권사가 입력했다는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컨대 14%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해외 배당 세율이 10%라면 그 차이인 4%를 입력했다며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다가 끝내 신고 납부를 못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배당 소득 입력 오류가 다른 증권사들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LS증권은 이 세율을 잘못 입력한 게 전혀 없고 국세청 홈택스 오류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키움증권에서 홈택스상 일부 소득 누락이 발생했을 때도 국세청과 증권사는 니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오늘 오전 2,69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다소 줄이며 오후 2시 45분 기준 어제보다 0.2% 상승한 2,670선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0억 원과 7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9,1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728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7원 오른 1,376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나쁘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항동과 수궁동, 오류, 이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때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외출 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한 자외선까지 더해지면서 오존의 농도가 짙을 수 있는데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공기질이 좋지 못한 날이 많겠고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